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문제를 풀었는데 참 느낌이 많죠.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틀렸을까? 그게 원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회계는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문제의 유형이 어떤 문제인가를 내가 이거 자신 있게 풀 수 있다 없다 그런 정도의 숙달 요게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죠. 자, 61번 들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1월 1일 날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동사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이다. 자, 먼저 이제 볼 게 뭐 있어요. 액면은 100만 원이고 만기는 3년이고 액면 이자가 5%인데 유효이자가 8%다. 그러면 유효이자가 액면 이자보다 높다. 그러면 이거는 할인 발행이 되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1번 동사채는 할인 발행이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매년 말 지급할 현금 이자는 5만 원이다. 100만 원에 액면 이자가 5%니까 5만 원이 매년 지급되는 현금 이자죠. 현금 이자는 5만 원이다. 3번 이자 비용은 만기일이 가까울수록 증가한다.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가액 증가, 이자 비용도 증가, 상가액도 증가. 요거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3번도 맞는 답이죠. 4번 사채 발행비가 3만 원이라면 자, 원래 이 사채 발행비는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2만 원이 나와 있는데 얘가 사채 발행비가 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효이자율은 더 높아야 되겠죠? 낮은 게 아니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뭐 이건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사채 발행비가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이 차이는 뭐예요?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유유서를 그리게 되면 장부가액이 지금 얼마가 돼요?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느냐? 여기서 사채 발행비가 2만 원이라고 하고 그러면 다른 발행가액이 안 나왔어요, 그냥. 그러면 98만 원에 발행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자, 얘가 3만 원일 때는 97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효이자는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적으니까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채의 장부 금액은 액면가액과 같다. 당연하죠. 장유유서 하면은 얘가 점점 늘어납니다. 98만 5천 원, 그 다음에 또 뭐 99만 원 해서 만기가 되면 액면가액 100만 원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62번입니다.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1월 1일 날 유형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동거래의 액면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는 중요하고 동거래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이 10%일 때 X2년도 인식할 이자 비용은 뭐냐? 이것도 역시 장유유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장유유서. 자, 먼저 유형자산 얼마에 취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매년 1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지급한다. 그러면 연금연가 개수는 2.4869.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 2.4869 요거 적용하면 장부가액은 24만 8,69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이자는 몇 프로래요? 10%. 10%면은 24,869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액면 금액, 상환 금액입니다. 이제 상환하는 금액은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자, 항상 1년에 10만 원씩 지급하니까 그럼 나머지가 이제 원금 상환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이자인데 우리가 10만 원을 갚아요. 그러면 요 10만 원 중에는 24,869원의 이자가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75,131원이 상환금액이 되는 거죠. 요걸 갚은 거고 요 10만 원의 지급액 중에서 10만 원을 지급한 중에서 요거는 이자로 나가는 거고 요거는 원금이 상환된 거죠. 그러면 원금이 75,131원이 상각이 되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 X2년도를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X1년도의 이자 비용을 물어보면 24869지만 X2년도를 물어봤으니까 자, 이제는 계산기를 계산해 봐야 되겠네. 처음 계산기가 나왔습니다. 24만
8,690원에서 75,131원 차감하면 17만 3,559원. 자, 그러면 이제 10%니까 17,356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10만 원이면 나머지 이제 82,644원은 원금 상환액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마이너스 하는 거죠. 할 필요 없죠.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자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17,356원이 없네요. 355네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단 맨 위에 잘 써놨잖아.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근사한 것을 선택해라. 근사치 선택하래. 그러면 17,356하고 17,355가 가장 근사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넘어갑니다. 63번. X1년 12월 말에 주식회사 대안에 자금 담당 직원이 잠적했다. 왜 없어졌을까? 자, X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대안의 총계정 원장상 당좌예금 잔액은 148만 원이고 거래은행에서 수령한 예금 잔액 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170만 원이다. 발견된 차이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금 담당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뭐 은행 계정 조정표 딱 그려보면 되죠. 그러면 은행의 잔액 증명서의 잔액,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 이렇게 써주면 예금 잔액 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170이네요. 그런데 회사는 모르는 거야. 이거는 왜? 거기 얼마 나왔어요? 회사 잔액이 148만 원 나왔다고 해서 148만 원 쓰면 안 되잖아. 직원이 이 현금 담당 직원이 횡령해서 없어졌다 그랬으니까 요 금액은 사실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고. 그럼 이제 차이 원인을 조사해 봅니다. 주식회사 대안이 입금한 3만 원이 예금 잔액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3만 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 주식회사 대안이 발행한 수표가 10만 원이 인출되지 않았다. 10만 원 마이너스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은행에 직접 입금한 5만 원이 회사에 통지되지 않았다. 회사에 알았으니까 5만 원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자, 정확한 예금 잔액은 163만 원인데 거기서 이제 5만 원을 빼면 회사의 잔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158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 회사의 당좌 예금으로 158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총계정 원장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148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10만 원 갖고 날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횡령한 금액은 10만 원이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얘를 148만 원으로 쓰게 되니까 이제 자꾸 혼란이 오죠. 이 금액은 믿을 금액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횡령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X로 해주고 계산하면 간단하게 10만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64번. 주식회사 대안은 매출 채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대손 삼각비와 대손 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자, X1년도 대손 삼각비는 얼마겠느냐? 이건 뭐 충당금 계정 하나만 그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네. 자, 먼저 대손 충당금 계정을 그리면 자,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이제 대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회수가 되고 여기가 이제 기말이 되면 여기 이제 IS상의 대손 삼각비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먼저 대손 충당금의 기초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박스 안에 주어진 자료를 보면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된 금액은 20. 그 다음에 2월에 제거된 채권 중에서 8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 그 다음에 X1년 말 매출 채권 330만 원에 대하여 3%를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99,000원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IS에 들어갈 놈은 얼마냐? 그러면 얘가 299,000원이니까 18만 원을 빼면은 119,000원이 IS에 기록될 대손 삼각비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죠.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65번. 주식회사 대안은 X1년에 주식회사 한국이 발행한 사채를 18만 원에 취득하였다.
자, 취득한 사채는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네요.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는 4,000원이다. X1년 말 주식회사 대한은 액면 이자를 10,000원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X1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는 18만 8,000원이라면 자, 주식회사 대한의 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건 뭐 항상 짝대기 그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인데 얼마에 취득을 했습니까? 18만 원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거래 수수료가 4,000원이 나왔대요. 그럼 이 4,000원은 단기 비용으로 가야죠. 자, 이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 거래 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X1년 말에 액면 1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자 수익이 얼마? 10,000원. 그 다음에는 X1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가 18만 8,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18만 8,000원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8,000원의 이익이 생겼죠.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은 얼마? 8,000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결국 자, 이로 인해서 이익은 18,000원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한 비용이 4,000원이 들어갔으니까 결국 순이익은 14,000원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66번. 금융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지분상품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당연하잖아요. 지분상품은 뭐야? 주식이죠. 자,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다. 2번.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 포괄이익이다.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기타 포괄로 갈 수 있는 것은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만 있지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바로 2번이 정답. 그 다음 금융자산은 매 회계연도 말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시장성이 없을 때는 원가법이지만 원칙은 공정가액법. 4번 최초 인식 시점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당연히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순이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죠. 매만 된다. 매도를 만기를 매도로 되지만 단기는 매도로 갈 수 없고 매도는 단기로 올 수 없다. 다만 드문 상태에서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즉 시장성을 상실했다면 그때는 단기로 와야 되겠지만 5번 최초 인식 이후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구 원가. 자, 언제나 만기 보유 금융자산의 이 뭡니까? 평가는 상각구 원가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된다. 67번. 다음은 X1년 말 주식회사 대한과 관련된 자료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로 나누자. 자, 충당부채는 뭐예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자, 이때 충당부채가 되는 거죠. 그럼 1번. X1년 초에 제품의 보증 충당부채는 없었는데 X1년 말 현재 향후 보증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 자, 이렇게 나올 때는 최선의 추정치 이것만 충당부채로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주식회사 대한은 특허권 침해 소송의 피고로 계류되었고 패소 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은 3만 원인데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대요. 매우 높고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고 높지 않으면 그때는 우발부채가 되겠죠. 자, 3만 원이 우발부채. 세 번째, 기말 현재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2만 원이다. 그거는 대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충당부채가 될 수 없죠. 네 번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 비용으로 추정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 금액 이건 당연히 충당부채로 기록을 해야 되죠. 자,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럼 미래에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집어넣으면서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 따라서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7만 원이고 우발부채로 기록할 금액은 3만 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답은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68번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 자본의 변동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은 마이너스 되겠네. 기록해야 되고, 유형자산의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이니까 자본이 늘어난 거죠. 기록.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도 기타 포괄이니까 자본이 증가. 기록하고, 현금을 배당했으면 자본이 마이너스 됐죠. 기록하고, 주식을 분할하면 액면 5,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쪼갰다. 자본의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분할은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5번만 정답. 69번 주식회사 대안의 X1년도 상품 판매와 관련된 자료다. X1년도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것도 아주 쉽네요. 1번 시송품 5만 원에 대하여 X1년 말 현재 고객으로부터 매입의 의사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매출로 기록하면 안 되죠. 자, 시용 판매는 상대방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 비로소 매출로 기록해야 되죠. 2번 위탁 판매를 위하여 적송한 상품이 10만 원인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이 3만 원이다. 그러면 수탁자가 판매한 만큼 내가 판매한 거죠. 그래서 3만 원은 나의 매출로 기록하자. 그 다음 장기 할부 판매 할부 대금은 9만 원인데 현재 가치는 8만 원인데 그 중에서 50%만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자, 우리 장기 할부 판매는 어때요? 장기 할부 판매는 대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상품이 판매됐을 때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얼마에 매출했느냐? 자, 매출은 9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현재 가치가 8만 원이니까 8만 원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성 매출 채권은 9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매출로 기록할 금액은 8만 원만 기록이 된다. 따라서 당해연도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11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70번 주식회사 대안은 X1년 말 계약금액 50만 원에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예상 총 용역원가는 40만 원이고 X1년도 실제 발생 용역원가는 12만 원이다. X1년도 뭐 장기건설 문제인데 뭐 이렇게 쉽게 나왔나? 자, 원래가 이제 한 2년치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X1년도만 나왔습니다. X2년은 볼 것도 없는 거고. 자, 총 계약금액은 50. 그 다음에 이제 진행률을 따져야 되는데, 자, 진행률은 어떻게 따집니까? 진행률은 예상되는 총 요경원가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X1년까지 발생한 원가가 12만 원이라면 진행률은 30%가 되는 거죠. 그러면 X1년도에 공사 수익은 53은 15, 15만 원이 공사 수익이고, 그거에 따르는 공사 원가는 12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X1년에 공사 이익은 3만 원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용역건설, 용약매출,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에 따라서 인식해야 되죠. 1번 맞고, 그 다음 2번 발생원가 기준에 따르는 용역의 진행률 30%. 그 다음 발생원가 기준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한다면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3만 원이다. 4번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인식할 수 있는 용역 수익의 최대 금액은 12만 원이다. 맞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때는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만 수익으로 인식해야죠. 그럼 발생 원가가 12만 원이니까 12만 원만 수익으로 인식하겠지. 5번 발생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 원가 12만 원은
아니죠. 자, 발생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자, 발생 원가 12만 원은 비용으로 바로 계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X 간단하게. 자, 70번 같은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됐다. 71번입니다. 주식회사 대안에 자, 이건 뭐예요? 주당 순이익 구하는 문제네. 자, 주당 순이익도 너무나 쉽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럼 먼저 자, 가중평균된 보통 주식수, 그 다음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뺀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900만 원인데 900만 원에서 자, 우선주에 대한 배당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800만 원이 보통주에게 귀속된 당기순이익이 되겠고 1월 1일 날 유통되는 보통 주식수는 만주래요. 그러면 가중평균된 주식수는 1월 1일 날 만주가 되겠고 이 중에서 4,000주를 X1년 7월 1일 날 자기 주식으로 취득을 했대네. 그러면 7월 1일 날 자기 주식으로 4,000주를 취득했으면 자, 4,000주는 6개월 동안 마이너스 된 거죠. 자, 따라서 2,000주가 되면 만주에서 2,000주를 마이너스 하면 8,000주가 되는 거죠. 8,000주가 벌어들인 돈이 800만 원이다. 따라서 기본 주당 순이익은 1,000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주당 순이익도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없이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72번. 또 고저 나왔네요. 현금 흐름표상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은 뭐예요? 비유동 자산의 취득가치 호분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네. 그러면 1번. 설비를 매각했대요. 설비가 유형 자산이잖아. 그러면 자, 유형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고 따라서 비유동 자산의 취득가치 호분에 관한 것은 투자활동. 그래서 바로 1번이 자, 투자활동이 된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자, 73번. 주식회사 대안은 실제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고 기초와 기말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 원가를 구하라. 뭐 이거는 거지 같은 문제로서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자, 먼저 3단계로 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그러면 재료의 기초가 5만 원, 그 다음에 기말은 2만 원, 그 다음에 기초의 제공품은 8만 원, 그 다음에 기말의 제공품은 5만 원, 그 다음에 기초의 제품은 4만 원, 그 다음에 기말의 제품은 13만 원. 자, 주어진 조건. 단기에 매입한 재료는 50. 그러면 재료의 소비액은 53만 원이네요. 자, 따라서 53만 원은 제공품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노무원가가 20.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가 38. 그러면 이번에 완성된 제품은 얼마가 되느냐 계산할 수 있죠. 538, 119만 원이니까 114만 원이 제품이죠. 틀리움 말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제공품은 114만 원이 오니까 자, 매출 원가를 물어봤네요. 매출 원가는 118만 원에서 빼면은 105만 원이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된다.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74번입니다. 주식회사 대안에는 두 개의 보조 부문이 있다. 각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와 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이 보조 부문비의 직접 배분법 문제네. 자, 이건 뭐 직접 배분법은 그나마도 제일 쉬운 거였잖아요. 그럼 먼저 제조 부문이 2개,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이 2개. 그러면 제조 부문에는 절단과 조립,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은 수선과 전력. 뭐 이건 순서도 필요 없죠. 직접 배우법이니까. 그러면 절단에는 23,000원, 조립에는 25,000원, 수선은 3만원, 전력은 17,000원. 요게 이제 자기 부문 발생액이죠. 그럼 이제 수선 부문비가 직접 배우법이니까
자, 수선보험비 3만 원을 바로 절단과 조립으로 배부해야 되는데 배부 기준은 600시간, 200시간이네. 600시간, 200시간 여기는 무시하면 되죠. 직접 배우법은 그냥 바로 무시해. 그러면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만 원 곱하기 3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8 해주면 얘가 22,500원. 그러면 여기는 7,5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보험비 17,000원은 자, 배부 기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300kg, 300kg네요. 자, 여기에 300kg, 여기에 300kg.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웃. 볼 거 없고. 그러면 그냥 똑같으네. 8,500원씩 배부. 끝났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뭘 물어봤습니까? 조립 부문의 배부대 보조부문비 따라서 16,000원이 자, 조립 부문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가 되는 것이다. 자, 간단하게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75번. 자, 문제를 딱 보니까 뭐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만 우리는 제일 끝으로 갔더니 건너뛰는 연습도 해줘야죠. 뭘 물어봤습니까? X1년도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 CVP 분석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어떻게 구해요?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죠. 자, 만약에 금액을 물어볼 때는 공원이익률이 되는 거고, 그럼 먼저 단위당 공원이익을 찾아볼까요? 자, 한 개당 500원의 판매. 자, 여기서 이제 변동비를 빼줘야죠. 자, 변동비는 재료비가 150원, 노무비가 80원, 변동 제조간접비가 70원. 그러면 300원이 들어갔고 변동 판매관리비가 50원이 있네요. 그러면 자, 항상 CVP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판매관리비까지 포함시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따라서 잊어버렸네. 150원, 80원, 70원, 50원, 350원이 변동비에 따라서 단위당 공원이익은 150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는 얼마예요? 고정비는 연간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3만 원이고 고정 판매 관리비가 15,000원이 발생했으니까 45,000원이네. 그럼 나눠주면 30개인가? 300인가? 자, 300개가 맞죠? 자, 300개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다. 수량이죠. 300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76번. 자, 이건 뭐야? 이건 너무 쉽다. 뭘 구하래요? 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기말 제공품의 평가죠. 그러면 우선 주요 재료와 가공비를 나눌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 이것만 먼저 판단해 보면 자, 여기서는 주요 재료는 공정 착수 그러면 100% 나눠서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입니까? 선립 선출법이다. 그러면은 말 한 말 초당이죠. 자, 우선 말 400 곱하기 완성 1000 플러스 400 마이너스 초 200 분의 당은 14만 4천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어떻게 돼요? 말이 400개인데 40%니까 160개 곱하기 1000 플러스 160 마이너스 초 200개의 60%면은 120이네. 120에 자, 당 83,200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1200개 여기가 1040개 그러면 자, 계산해 봅니다. 400 곱하기 144,000원 나누기 1200 해주면 얘는 48,000원이네. 그 다음에 가공비는 160 곱하기 83,200 나누기 1040 해주면 12,800원. 자, 따라서 기말 제공품은 68,000원이네요.
아, 근데 그지 같은 놈들. 자, 기말제공품만 물어보지 완성품 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완성품 원가는 그대로 그려주면 되죠. 제공품 계정 그려주면 기초가 얼마야? 기초가 56,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에 투입한 게 재료가 144,000원이 투입됐고 가공원가, 전환원가가 83,2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완성은 제품, 미완성은 기말. 그러면 기말이 68,000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만 딱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면 56,800원에서 144,000원을 더하고 83,200원을 더해서 68,000원을 빼면 223,200원 나오네. 있나 골라보세요. 223,200원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시간을 끄는, 그러니까 기말제공품 자식들 말이야. 요것만 구하지. 요걸 구하라 해서 시간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원가에게도 뭐 어렵지 않네요. 77번.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여 A 제품 5,000 단위를 생산하였고 4,000 단위를 단위당 100원에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 이제 원래가 이제 전부원가 변동원가는 그냥 고정 제조간접비를 가지고 차이 분석하는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 그지 같은 놈들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손익 계산서 그리면 되죠. 뭐. 자, 우선 이제 매출액이 얼마냐. 매출액은 지금 4,000 단위를 1,000원에 판매했으니까 400만 원이 매출이죠. 그럼 이제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원가를 구합니다. 그러면 기초는 없죠? 왜요?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완성된 놈이 얼마냐? 완성된 놈이 5,000 단위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5,000 단위의 원가가 얼마냐? 계산해보면 200원, 노무비 150원, 변동제조간접비 50원. 그러면 400원이죠? 자, 400원짜리가 5,000개니까 4, 5, 20, 200만 원이 완성품 원가.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기말 제품은 자, 기말 제품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1,000개가 남아있죠? 자, 5,000개를 만들었는데 4,000개를 판매했으니까 자,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00만 원에서 곱하기 나누기 해주면 40만 원이 기말. 그럼 매출원가는 16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매출이익은 얼마가 돼요? 24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매출이익이 240이면 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변동 판매관리비가 들어가야죠? 자, 변동 판매관리비는 100원씩 해서 4,000개를 팔았으니까 4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제조간접비는 다 기간 비용으로 봐야 되니까 고정제조간접비가 150만 원. 그 다음 또 뭐 나왔습니까? 고정 판매관리비가 30만 원. 그러면 매출이익에서 얘를 빼주면 얘가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 이렇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계산하면 220이니까 240에서 220 빼면은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간단하게 20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7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78번. 표준원가 계산에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 분석. 이 거지 같은, 이게 욕 나오는 거예요. 젠장.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제가 그리고 강의를 할 때도 이 표준원가에서 우리 두 가지는 열심히 했죠. 자, 우리 재료의 표준하고 노무비의 표준. 그런데 제조간접비의 표준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왜? 그거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표준원가, 재료비의 표준, 노무비의 표준 그것만 하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거 제조간접비의 그 표준까지 한다면 미쳐요. 그래서 아예 한 문제 정도는 틀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걱정하지 말고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고 그냥 찍으시는 게 그랬더니 또 틀렸네 어차피. 자, 그냥 틀리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 79번. 주식회사 대한은 X1년도 생수 200병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250병이다. 자, 요게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원가회계에서 지금 78번하고 79번 요 두 문제만 원가회계에서 어려웠고 나머지는 좀 평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79번도요, 의사결정 회계를 많이 했잖아요. 자, 한번 문제를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생수 200병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했는데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250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병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200병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 주식회사 대한은 백화점으로부터 생수 100병을 병당 180원에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따져봐야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그 의사결정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주문을 수락하면 병당 10원의 포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자,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산 능력의 제약으로 기존 시장의 예상 판매량 중 50병을 감소시켜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회사는 250병을 생산할 수가 있어. 근데 200병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50병만 더 생산할 수 있는데 100병이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만드는 것 중에서 50병은 포기를 해야 되죠. 그러고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안을 수락을 해봐요. 자, 수락을 하게 되면 한 병당 180원씩 100병이면 18,000원의 돈이 들어오겠네. 수락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자, 이 주문을 수락하면 병당 10원씩 포장 비용이 발생한대요. 그럼 100병이니까 병당 10원이면 1,000원이 비용으로 빠져나가겠네.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50병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0병을 포기하면은 기회원까지요.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 가치는 한 병당 200원씩 50병이면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10,000원. 그럼 결국 자, 얘는 18,000원이 들어오는 거고 1,000원이 나가는 거고 10,000원을 포기한 거니까 결국 수락하게 되면은 7,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수락하지 않으면은 6,000원 이익이 나옵니다. 수락하지 않았을 때는 6,000원 이익이고 수락하면 7,000원 이익이고, 그러면 제안을 수락하게 되면 얼마 이익이다? 1,000원의 이익이다. 간단하게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이런 문제 나올 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하던 거고, 이제 요거 하나가 새롭게 나왔죠. 이게 항상 의사결정 회계는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거에 대한 것은 그냥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 문제 정도. 자, 우리 누차 얘기했습니다. 40문제 다 맞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어렵게 나오는 게 보통 5문제 정도는 평소에 안 봤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런 문제는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다 잡으려고 하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회계가 끝이 보입니까? 끝이 안 보이죠. 이거 하면 또 다른 게 또 나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번. 주식회사 대한의 X1년 월별 예상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자, 이건 아주 쉽잖아요. 자, 1월의 예상 판매량은 13,000개고 2월의 예상 판매량은 15,000개고 3월의 예상 판매량은 14,000원. 그런데 X1년 초에 기초 제품이 1,800개가 있었고 제품의 월말 적정 재고량은 다음 달 예상 판매량의 20%로 유지한다면 1월에 생산할 제품 수량은 얼마냐? 이건 뭐 간단하게 제품 계정 그려보면 알잖아요. 자, 제품 계정을 그렸더니 기초에 얼마가 있었대요? 자, 기초에 1,800개가 있었대. 그 다음에 이번에 생산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판매했느냐? 1월의 예상 판매량은 13,000개인데 기말은
기말은 다음 달 예상 판매량의 20%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다음 달 예상 판매량은 15,000개니까 20% 그러면은 3,000개를 기말로 남겨둬야 되겠다. 이 소리죠. 그러면 16,000개에서 1,800개 빼면 14,200개가 요게 생산 1월에 생산할 제품의 수량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번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좀 찜찜하네요. 제가 안 해드리자니 그렇고 하자니 이해를 못할 거고.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표준원가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재료의 표준도 구입 시점에서 분류하느냐 아니면은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느냐, 요거에 따라서도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했다고, 거기까지는. 그럼 그런 문제나 내지 말이야. 무슨 제조간접비까지 표준원가를 우리 시험에 내느냐고.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간단하게만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표준원가는 자, 재료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노무비에 대한 표준, 요거는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 원가의 표준이 이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두 개로 나눠요. 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있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그럼 이걸 더 따로 하는 거라, 이거를. 표준 원가에서는 변동 제조 원가에 의한 표준과 고정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표준을 따로따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그럼 만들어 주면 우리 배운 대로 변동 제조 간접은 실. 그다음에 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금액과 여기에 나온 금액, 요렇게 나온 금액.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요거는 소비 차이라고 해요. 소비 차이라고 하고, 요 차이를 우리는 능률 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표준 원가는 뭐 재료비나 노무비나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돼요. 요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고정 제조 간접 원가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표준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기표, 그 다음에 표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 뭐냐? 여기 기는 기준 조업도라는 거죠. 기준 조업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정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집세가 고정 제조 간접비죠. 그러면 이 집세에 대해서 이 고정 제조 간접비를 100만 원이라고 하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요거는 기준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정도를 생산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냐, 요게 이제 기준 조업도가 되는 거고, 요거하고 요 개념은 틀리죠. 요거는 표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가 되는 거고, 이걸 또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금액, 여기서 나온 금액, 여기서 나온 금액, 요걸 이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예산 차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조업도 차이, 이렇게 돼요. 지금도 어지럽죠? 근데 이걸 처리하는 게 4분법이 있고요. 4분법이 있고, 또 3분법이 있고, 2분법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것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것까지 제가 건들게 되면 여러분들 도저히 못 한다,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나오겠지만 나오면 틀려라. 제가 수업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런 개념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설명을 안 했던 건데, 뭐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나는 설마 이걸 내겠냐, 미친놈 아닌 다음에. 근데 미친놈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내년부터는 뭐 한 2-3시간에 걸쳐서 이 제조간접원가의 이 표준 공부해야 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제 거기서 보세요. 이제 1번. 예산 차이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이거를 변동 제조간접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필요 없고, 지금 고정 제조간접 원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1번. 예산 차이는 실제 발생한 고정, 요게 실제죠. 실제 발생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그 다음에 기초에 설정한 요거 예산이에요. 자, 금년에 얼마나 우리가 100만 원의 고정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몇 개를 생산하는 게, 또는 몇 시간을 만드는 게 가장 좋으냐, 요 조업도에 따르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분석해서 나온 게 요게 예산 차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맞고. 2번 고정제조간접비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다. 당연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만드느냐, 조업도에 따라서 고정간접비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우리가 집세가 100만 원인데 이달에 100개 만들었다. 원래 기준을 100개 만들었어요. 100개를 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5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집세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잖아. 그래서 조업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능률 차이를 분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서는 당연히 능률 차이를 계산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능률 차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예요. 3번 조업도 차이는 기준 조업도와 실제 생산량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 조업도 미만으로 실제 조업을 한다면 불리한 조업도 차이가 발생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 기준 조업도를 100만 원인데 100개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0개보다 못 만들었다면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기준 조업도 미만으로 실제 조업을 했다면 불리한 조업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맞고. 4번 조업도 차이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 자체의 통제가 잘못되어 발생했다. 틀려버렸잖아요. 고정 제조간접비는 우리가 표준 원가를 한다 하더라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아무런 그 조업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 원가 통제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거죠. 자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고, 그 다음 5번 원가 차이 중에서 불리한 차이는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차이 계정의 차변에 기입된다. 이거는 예정과 실제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정이 표준이 예정이잖아. 그러면 예정이 100원인데요. 예정이 100원인데 언제나 예정 소비는 대변이라고 그랬죠. 자 실제가 얼마 나왔대? 지금 원가 차이 중에서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크대. 실제 원가가 만약에 120원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 예정이 20원 모자라니까 요게 이제 배부 차이가 되는 거죠. 배부 차이가 20원. 따라서 배부 차이는 어느 쪽으로 나타난다? 차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은 이런 문제 한 문제 4번 요게 정답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이해하기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험이란 건 앞으로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변동간접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세 시간을 허비하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4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찍는 거 그거는 그냥 개의치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어떤 거지 같은 문제가 78번, 79번 우리 회계 이번 시험에서는 그 두 문제가 좀 못마땅한 문제였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합격하신 분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또 만에 하나 불합격하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제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떨어뜨린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상당히 사실 아픕니다. 자, 하여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